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부담스럽습니다. 깊이 있는 시각. 좀 풀어주시죠. 이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새벽 4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예. 어제 그 마지막 그 증인을 듣는 시간이 한 7시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4시에 결정이 나서 끝까지 뭐 TV나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결정의 순간을 기다렸던 분들은 다 끝까지 못 보고 또 잠든 분도 예.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 반응은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지금 비몽사몽간입니다만 예. 잠을 못 자서. 예. 예. 왜 2개월이야?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죠. 뭐 어떤 분들은 13579 아니면 369 뭐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2개월은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첫째, 중징계를 내리기에 부담스러운 앞서 이루어진 결정들. 법무부 감찰위원회 아무런 징계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 앞서의 이 두 개의 결정과 그동안의 여론의 흐름, 그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갑론을박을 계속했던 어떤 공방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검찰총장을 강압적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게 작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어제 토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그리고 법원의 결정 그리고 이게 4일, 10일, 15일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서 여론은 점점 그 여권 편이 아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변호인 측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는 시간은 끌면 끌수록 여론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일단 그게 이제 법원이 물론 그걸 갖다 확 틀은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법원이 징계위원회를 끝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게 다시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도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집행 정지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또 요청을 할 경우 만약에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타격이 더 커지는 거죠. 징계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이 정직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거 아니겠나라고 해서 그 수위를 정한 거죠. 감봉은 너무 약하고 해임이나 면직은 법원에서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하니까 그 중간쯤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감봉을 확 주면 될 걸 뭘 이렇게 고민했나라고 하는데 감봉은 좀 곤란한 것이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판사 사찰 의혹 문제,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가족 측근 비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고검이나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걸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고 또는 2개월간의 공수 정비를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할 시간도 벌어야 되고 권력기관의 개혁이나 수사 시스템 개편도 뭔가 검찰의 저항이 약해진 그 시기에 빨리 마무리를 짓는다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사,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그다음에 원전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도 검찰총장과 검찰청 수뇌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개입 없이 말끔하게 수사를 끝낼 시간을 벌려면 2개월 정도는 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토론. 그런데 지금 징계를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6가지인데 그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견책이나 뭐 감봉은 아니기 때문에 중징계인데. 중징계죠. 이렇게 정직 2개월을 내리면서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시키면서 징계위원회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해임을 안 갈 거면. 그럼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양자한테 공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상당히 좀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예. 예. 꼭 양자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휘권자로서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건 징계위원회가 어지를 내리든 징계를 갖다 하고 됐던 어느 정도의 목적이 달성됐으면 끝이지 예. 왜 예상했던 만큼 안 나왔냐. 장관한테 다시 책임을 돌리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 반대쪽에서는 사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고 2달간 일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인 예. 사람은 많은 겁니다. 예. 예,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어떤 큰 흐름을 좀 봐주십사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은 거는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미리 데려다 놓고 체육관에서 뽑고 했으니까. 그럼 그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해체했단 말이죠. 그럴 때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력들을 다 뿔뿔이 분산시켰는데 그 분산된 권력이 국민한테로 와야 이게 개혁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청와대라는 절대 권력을 해체하고 그걸 다 국민 통제 또는 문민 통제 속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셔야죠. 그런 점에서 검찰을 놓고 보면 검찰청법도 바꾸고 수사권도 조정하고 검찰의 일부 권력을 떼다가 공수처로 넘기고 해서 공수처도 출범하고 지금 뭐 진척을 이뤄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예. 뭐 대통령 직선제 말씀하셨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권력은 뭐 대통령이 뭐 거의 유일하다.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예.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문민 통제를 받지 않겠다. 나는 뭐 부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는 이번에 정직 2개월이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니냐. 그래서 실망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는 갈등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죠. 소송도 당연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하겠지만 2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갈등이 안 생기겠느냐. 예. 그런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려버렸고 그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행정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걸 뭐 사실 기다려야 됩니다. 통제하려는 법무부가 있고 저항하는 검찰이 있는데 이 갈등이 길어지면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그렇죠. 또 동반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동반 사퇴시키는 거는 지금 정부의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동반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로 헌법 소원이 넘어가 있고 법원에서 이번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또 다루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끌어내린다? 그건 이 정부의 성격상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늦추는 것은 일단 지금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의 이제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은 이번 파동에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송구해야 하지 않고 죄송해야 하지 않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권력으로서의 검찰 그리고 그 총수인 검찰총장의 모습을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이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할 것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민한테 대신 유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검찰총장은 적어도 대통령한테 송구해야 될 거 아니냐.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지휘자는 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야단을 맞든지 하면 그만이지 또 대통령한테 직접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이 검찰총장과 검찰은 이 정도로 독립된 어떤 책임도 사과도 필요 없는 조직이냐. 정말 통제받지 않는 조직이구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파동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좀 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있다고 그건 잘못했다고 있다고 본 거죠. 이야기한 거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그 룸사롱 접대 검사들이 사실이란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건들 중에 지금 한 번도 검찰 조직이나 윤 총장이나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짚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 견제를 못하면. 그래서 이제 공수처 설치가 예.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였지만 네. 사실은 징계 대상에 올라간 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버티고 있던 검찰 조직도 이번에 사실상 징계위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 스스로를 자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통령 장관에 이어서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도 기회를 보아서 사과의 뜻을 밝혀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검찰이 인정한 사실만 놓고 봐도 검사는 청렴해서 술 대접을 받아도 대가성이 항상 없나? 예, 이거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검사니까 술 대접을 그냥 하고 받아 마시고 가면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리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판사 사찰 의혹은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단체적인 결정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어떤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는 걸 걱정해서 이번에는 안 된다. 시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미룬 거지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심각한 주제로 계속 다뤘던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안 지려면 검찰청이 책임을 지든지 뭔가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총장 개인으로 봐도 공직자가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인데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 중에 가족 2명이 엄청난 거액의 어떤 비리 의혹에 휘말려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관의 책임자가 넘어가는 경우는 네.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가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그건 또 그렇지는 않은 게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를 거의 자기네랑 동격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법무부 장관도 검사가 하죠. 예. 그죠? 검사 출신이 하죠. 법무부 차관도 검사 출신이 합니다. 예. 고검장의 맨 끝 순서가 법무부 차관입니다. 서열상으로. 검찰국장도 하죠. 교정국장도 검사 출신이 하죠. 사실 법무부의 모든 간부 자리 중요한 거는 거의 다 검사 출신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 징계가 법무부 장관에게서 나올 건덕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동안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들어갔을 때는 검찰과 갈등은 없었고요. 조용했죠. 예, 편안했고. 예. 이제 처음으로 문민 통제, 국민 통제의 손에 들어가서 뭔가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무리하게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사안이 커졌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사실 검찰총장이 징계 올라갈 일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인데, 뭐 기계적 중립 뭐 이런 걸 떠나서 보도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 측을 대변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 예.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에 취재를 나가보면 기자들은 검사한테 나름대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기자였는데 아무개 검사하고 친하다면 예. 제가 회사에서 부장이 되면 그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고 차장검사가 됩니다. 같이 올라가겠죠. 예. 제가 국장이 되면 그 검사는 아마 고검장이나 검찰총장 후보가 되고 예. 제가 이제 뭐 전무 상무가 된다면 언론사에서 저쪽에서 그 커오던 검사는 사실상 장관 후보 아니면 정계에 진출해서 야당 여당의 고위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딱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이게 기자와 검사 사이에 계속 엮이면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법조기자단 몇십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카르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맨 위부터 아래까지 예, 검찰의 맨 위부터 아래까지가 촘촘하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함께 커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그러면 일각에서 비유하는 그 카르텔에 대해서 비유하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어느 정도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악어와 악어새일 수 있지만은 또 악어 쪽에서 악어새한테 정보를 흘리면서 예.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과 환경을 조성하고 예. 서로가 공생하는 그런 관계인 건 분명한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제가 역사는 흐른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그것 얘기를 해 주셨던데 이게 홍수가 나면은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자리에 보면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역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류까지 포함해서 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역사도 그렇습니다. 저항하고 안 내려가려고 난리를 치는 역류, 반동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역사도 그 반동까지 포함해서 역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많이 왔습니다.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해임일 줄 알았는데 왜 정직에서 끝나냐. 나는 저 사람들이 이제 지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우리끼리 또는 지지했던 사람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하면서 이걸 이제 저는 역사와 정의는 저울이 아닙니다. 예. 하나씩 무게를 재갖고 너는 함량 비달이야.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버리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아무튼 고달파도 어떤 반동이든 역류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어떤 흐름이 정의이고 역사지 일일이 무게를 재서 저울에서 측량해가지고 야단치고 버리고 잘라내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역사와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역사는 흐르고 한 발씩 앞으로 나간다. 네.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갑자기 K방역 예산이 1,200억이라고 주호영 대표가 난리를 치면서 이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 6개월 전에 안철수 대표가 했고 그 앞을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오보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기원이 세계일보 사설에도 썼던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시 따져보니까 딱 100억입니다. 그 100억이 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0억이 왜 1,200억으로 바뀌었느냐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이 예청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한 기자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한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또 오늘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54명, 그리고 국외 유입 사례자는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뒤 가장 큰 규모인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 1,054명 가운데 757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373명이고요. 경기가 320명, 그리고 인천이 64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북 75명, 부산 41명, 그리고 충남 35명, 경북 28명 등이고요.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678명 늘어서 총 11,883명이 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21명 늘어서 226명이고요. 사망자는 12명 늘어서 누적 612명이 됐습니다.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을 했는데 효과는 아직 좀 나오고 있지 않고, 물론 뭐 검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제는 병상 숫자도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중증 환자 병상은 거의 지금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감염이 빠르게 퍼지면서 서울 지역 병상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사 가동률은 85.7%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 시는 연말까지 278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8개 중에 77개가 운영 중입니다. 입원 가능한 병상은 1개뿐이고요. 이번 주 안으로 2개 병상을 확보하고 연말까지는 18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로 좀 가보죠. 변상욱의 눈 코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달아봅시다.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6개 중에 4개는 인정이 됐죠. 그 가장 관건은 판사 사찰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인정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에 모두 6개 비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최 장관이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그리고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등 총 6개인데요. 전날부터 17시간 넘게 이제 6개의 혐의를 8개로 나눠서 심의한 징계위는 4개의 혐의를 인정했고요. 2개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이유로 삼지 않는 불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징계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총 4가지인데, 앞서 이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총 9장 분량의 판사 사찰 문건인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에는 피고인 그리고 재판부 소속 법관, 지휘, 비고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 관련 사건 4건과 공안수사 관련 1건, 그리고 기타 2건 등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1부에 대한 세평이 수집돼 있습니다. 예. 네. 그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난 거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건하고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사건 이거 이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났고. 네. 또 징계 사유는 있으나 불문에 붙인 것은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또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결국 감찰 불응했던 건데, 그, 불문에 붙였다는 것은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그 검사 징계법상, 문제 삼지 않겠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불문에 붙이겠다라는 예.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 4개는 인정이 됐고. 그런데, 어느 보도를 봤더니 해임은 아예 논의가 안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4명 중 2명은 해임을 이야기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일단 정환종 징계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하다가 합의를 했다. 예.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처음엔 해임 얘기도 나왔었다. 양정에 대해 국민들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러 보도에서 이제 징계위원회와 관련 내용들이 나왔지만 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한 말이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남은 절차인데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거하는 수순인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갔죠? 네, 추 장관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의 중징계일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제거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이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즉시 이제 윤 총장은 바로 예고한 대로 이제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은 오늘 만일 대통령이 제거를 하면 내일부터 출근을 못 하는 겁니까, 윤 총장은? 일단 대통령이 제거를 하는 시점부터 윤 총장의 그 직무가 이제 징계가 결정돼서 징계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예. 대통령이 제거를 한 이후에 이제 제가 내용이 윤 총장한테 도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못 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 서류가 도착을 한다면 내일부터는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던데 이유가 뭡니까? 이날 브리핑은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데 따라 마련이 됐고요. 네.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징계가 정직 2개월 나왔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아마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추측들을 일축하는 그런 브리핑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징계 결과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예, 보이고요. 예.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될 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진영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안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신설을 골자라는 이제 경찰법에 대해 동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합동 브리핑이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국정원, 또 법무부, 또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검찰의 어떤 개혁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네.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권력,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우리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새 조직, 이 새 조직의 개혁을 앞장서겠다. 또 어느 정도는 개혁을 이뤄냈다.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국정원에서는 앞으로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정부나 어떤 국정원장이나 늘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대공수사권도 이제 오늘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걸 살펴보면 대공수사권도 정보수집과 수사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그리고 국가안보수사의 공백 엽조를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은 저희가 했던 그 걱정들은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영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자치경찰제는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은 내년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긴 했는데요. 예.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 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수본 신설 그리고 개정된 경찰법 이야기하면서 역시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 또 이 국수본은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권리 보장, 인권 침해 방지 뭐 이런 인권에 또 중점을 뒀겠네요. 네, 오늘 이제 진영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이 여권 정치인 상대 로비 의혹을 발한 건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그 정관인 이모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조건 잡아라. 그러면 보석으로 나간다. 라면서 여권 정치인 의혹을 검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변호사는 이제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에 등장하는 인물로 현직 검사 3명과 함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또 김봉현 전 회장이 녹취록이 더 남아있다. 안 푼 녹취록이. 네. 앞으로 풀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녹취록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보한 내용도 있는데요. 예. 그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 녹취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지만 향후에 보도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봉현 씨가 이야기했던 뭐 검찰의 룸사롱 로비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느냐 했습니다만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녹취록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법무부나 그 검찰에서 이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아마 더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